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13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시험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변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 변제기한 연장의 효력은 병과 정에게도 미친다. 네, 변제기를 연장해 줬을 경우에는 병과 정에게도 변제기의 연장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을이 갑에게 변제한 후에 병과 정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데 병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주채무자가 변제한 다음에 사후 통지를 하지 않고요. 주채무자는 사전 통지 의무가 없죠. 병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을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사후 통지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병은 사전 통지를 했다면은 이런 경우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을도 사후 통지를 하지 않고 병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3번입니다. 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면 병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소멸시효 이익을 주채무자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보증인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게 되죠. 틀린 말이 되겠네요. 네. 원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주장할 수 있다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4번입니다. 갑이 병에게 이행을 청구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을의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병은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자,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은 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게 되겠지만은 만약에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면은 그렇다면은 부종성 때문에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증계약은 요식계약이죠. 서면으로 체결돼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6번입니다. 갑이 을의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죠. 네, 가압류한 경우에 병과 정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병과 정에 대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은 이제 보증인에 대해서도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죠. 그래서 주채무가 시효가 중단이 되면은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병이 1,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에 병은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정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병과 정은 이제 공동 보증인이니까 각자 이제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500만 원씩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병과 정은 갑에 대해서 500만 원의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이제 공동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 연대라든지 또는 연대 보증, 즉 병과 정이 각자 연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거나 연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거나 또는 병과 정이 보증하면서 보증 연대, 이제 연대에서 보증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은 분별의 이익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분별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갑과 정은 500만 원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병은 보증 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이를 부담한다.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보증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이제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9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보증채무의 연체 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 이율이 보증채무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렇진 않죠.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독립된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연체 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은 그 보증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민사채무라면 5%, 그 다음에 상사채무라면 6%에 관한 연체 이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채무에 따라서 연체 이율이 적용되는 거니까 주채무에 관한 연체 이율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말이 되겠죠? 자,
자, 한번 답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리고요. 이게 아까 설명을 해놓고서 보증계약은 낙선계약이 아니라 유물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변제한 후에 병과 정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데 병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아까 맞는 거였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할 수 없다라는 말 때문에 그냥 X라고 했는데 이 자체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가 됩니다. 나머지는 정답이 맞죠? 네. 자, 다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병은 갑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보증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을의 갑에 대한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11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회사 이사로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기간을 정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한 자가 이사직을 사직한 경우라도 보증기간 만료 전에는 사정 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직을 퇴직을 했다면은 그럼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해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 거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나 이 경우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보증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는 거죠. 즉 주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면은 보증 채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항 요건을 갖춘 걸로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X가 되겠죠? 네. 그 다음 14번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을이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병과 정에게도 미친다. 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을이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병과 정에게도 미치게 되죠. 따라서 소멸시효 이익이 병과 정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말은 옳은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출석시험 살펴봤고요. 수업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시를 구분하지 않고 바로 그냥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명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다 이제 그렇게 중요성이 떨어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보증제도의 의 부분인데요. 보증제도는 인적담보제도이고요. 요식계약에 해당합니다. 보증계약은 요식계약에 해당한다.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체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탁이 없는 경우에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부탁이 없는 보증 같은 경우나 의사에 반해서 보증이 된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제 부탁이 있는 보증인과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장래의 채무나 어떤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해서 수반성과 부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성 때문에 보증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 있고 플러스 이제 피담보 채권이 있을 때 저당권의 부정성 때문에 이 저당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증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채무가 있는데 이 보증 채무 요것만을 별도로 보증인에 대해서 보증 부담하는 보증 채권이 되겠죠. 보증 채권만을 별도로 주채무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양도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채무자가 변경되면은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란 경우에 이건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인데요. 이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고 이 법은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호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이제 채무자가
주채무를 연체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실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면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보증계약 같은 경우에 보증기간에 약정이 없다면은 3년의 보증기간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채무의 내용인데요. 보증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본, 이자, 손해배상,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다 담보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이 원상회복 채무의 경우에도 역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계약이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이 해제돼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도 역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증채무 같은 경우에는 주채무보다 더 무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이 주채무자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채무가 주채무보다 더 무겁다면은 주채무의 범위로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채무 같은 경우도 독립성이 있습니다. 보증채무도 채무는 채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채무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보증인이 됐을 때 갑은 을에 대해서 주체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 이제 보증인인데요. 보증인에 대해서도 보증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독립된 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3자가 변제를 한다면은 제3자가 채권자한테 변제를 하게 되면은 채권자 갖고 있던 주채권과 보증채권, 이 주채권과 보증채권은 모두 다 제3자한테 이전이 됩니다. 이 주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증채권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증채권과 주채권은 제3자한테 이제 이전이 됩니다. 이게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가 보증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한다면은 이 구상권을 담보하게 한 범위 내에서 변제자 대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보증채권이라는 권리는 이렇게 주채권과 별도로 성립하는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증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지연 손해배상이나 뭐 이제 이런 것도 보증채무의 한도액과 별도로 또 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체 책임을 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얼마만큼을 주채무를 보증하냐라고 하는 보증채무의 한도액과 별도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증채무의 연체 이율 같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연체 이율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보증채무 자체의 연체 이율에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은 뭐 민사 이율 같은 것들이 적용이 돼서 보증채무의 연체 이율이 정해지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 마지막 요거는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증채무의 연체 이율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은 흔히들 이제 주채무에 대한 연체 이율이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채무자에 대한 그 변제기가 연장되는 것. 변제기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더 가중시키는 건 아닌 거죠. 변제기를 더 기한을 더 유예해 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제기 연장에 대한 합의는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은 사전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 시점에 관련해서 원래의 기한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채무에 대한 이자율 증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보다는 조금 그 보증채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채무의 효력인데요. 이제 보증채무 같은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채권자가 그 보증인에 대한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 정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그런 사전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 통지 의무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경우에 또는 주채무자의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 그런 경우에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인이 청구가 있다면은 채권자는 또 역시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이행 내용과 그 다음에 이행 여부를 알려줘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서 사전 통지나 사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보증 채무가 면제되거나 또는 보증 채무에 대한 채무액이 감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초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 주채무자에 대해서 먼저 청구를 하고 집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채무자 이게 그 최고의 항변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으며 주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부터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청구나 집행의 혜택으로 인해서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즉 보증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보증인의 이제 그 최고 검색의 항변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채무자가 항변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계약이 무효가 됐다든지 변제를 했다든지 그런 항변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채무자 그리고 또 이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시효 원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채무가 시효를 소멸했다라고 하는 점을 원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상계권을 상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상계를 하게 되면 이제 주채무자가 변제한 거니까 더 이상 보증인에 대해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겠죠. 그리고 주채무자는 이제 주채무자가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경우에는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주채무자의 항변에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채무에 대해서 발생한 사유, 이것이 이제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보증채무에 대해서 발생한 사유, 절대적 상대적 효력이 어떤 건가라는 내용들만 잘 이제 보증채무에서 특히 이제 주의 깊게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첫 번째, 주채무에 대한 채권 양도는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보증인에 대해서 별도의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뭐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항 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주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그러니까 뭐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하고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상대방이 승인이 있는 경우, 뭐 청구라고 하는 건 최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상 청구도 있고요. 뭐 지급명령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주채무가 시효가 중단이 되면은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지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요 문장은 많이 나오죠.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소멸시효, 그러니까 재판상 승소하면은 단기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갑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제 이거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했을 때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3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때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제 뭐 특별히 민사채무라고 한다면은 10년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상사채무라고 한다면 5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물론 3년 뒤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을이 이제 이제 주채무가 소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보증채무가 5년인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5년인 경우인데, 자, 이때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승소를 했다.
그러면은 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이 되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을에 대한 채무의 시효 중단은 누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어요. 병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죠. 따라서 갑이 을한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죠. 역시 갑의 병에 대한 보증 채권에 대한 그 소멸시효도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갑이 승소했다면은 갑의 을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죠. 그런데 이제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병에 대한 보증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 채무에 대해서 발생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변제, 공탁, 이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주체에 대한 것은 주채무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밖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주채무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보증채무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변제 제공 같은 경우 이제 그 연대채무에서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상대적 효력과 절대적 효력 이 부분을 구분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이행의 청구가 상대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건 이행 제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상대적 효력이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 번 다뤘잖아요.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뭐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 같은 경우는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죠. 이행 청구라고 하는 것은 변제 제공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변제 제공을 한다는 얘기는 지체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더 이상 이제 그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거니까 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변제를 수령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 지체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행 청구는 이런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변제 제공은 이런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증 채권 같은 경우는 이행 청구하는 경우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거니까 보증인에 대한 변제 제공의 효과, 이것은 이제 주채무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밖의 사유는 주채무에 대해서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상권 부분인데요. 이제 보증인이 이제 보증채무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이제 주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수탁 보증인의 사전 구상권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보증인이 자기의 과실 없이 집행을 이제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3조에서는 이제 그 주채무자가 사전 구상에 대한 청구를 당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전 구상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증인에 대해서 자기를 면책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탁 보증인의 사전 구상권에 대해서는 442조와 443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 구상권의 경우에는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시점에까지 발생한 채무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수탁 보증인의 사후 구상권인데요. 이제 지금 얘기한 것은 사전 구상권이고 사후 구상권입니다. 이제 변제를 한 경우이죠. 변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 구상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불가분 채무나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채무자에 대해서 부담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 1, 을 2, 을 3 이렇게 이제 채무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채무자 여러 명이 이제 연대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불가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연대 채무나 불가분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전액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을 1의 채무에 대해서 병이 이제 보증인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병이 갑한테 모두 다 변제를 받는다면은 그런 병은 이제 각각의 채권자들한테 분담 비율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상관계에 관한 통지 의무가 있는데요. 이제 이 구상관계 쪽에서 연대 채무와 가장 큰 다른 점은 이제 주채무자는 보증인한테 사전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자기가 자기 채무 변제하는데 보증인한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후 통지는 해야 돼요. 사후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보증인이 또 변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사전 통지 의무와 그 다음에 사후 통지 의무 둘 다 부담하게 됩니다. 둘 다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사전 통지 의무와 사후 통지 의무 둘 다 부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증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채무자는 사전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주채무자가 변제한 후에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C가 변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주채무자가 사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되죠. 자,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주겠죠. 이제 보증인이 사전 통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보증인이 사전 통지 의무를 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부분부터 C가 사전 통지를 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보증인은 주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변제하고도 다시 구상을 해줬으니까 그 이제 A가 이중으로 배상받은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다시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C가 사전 통지를 해태하였다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통지, 그러니까 주채무자도 사전 통지, 사후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보증인도 사전 통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B가 상계할 수 있었지만 C가 사전 통지 없이 변제한 경우에, 자, 일단은 보증인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변할 수 있는 사유를 보증인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 그 사유가 상계라고 한다면은 상계로 인해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B는 C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으면 항변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C에게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사전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연대 채무에서도 그런 이제 상계할 수 있다는 항변하게 되면은 상계로 소멸할 채권이 이제 변제한 연대 채무자한테 이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C가 변제한 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제 이 밑에 있는 경우는 C가 사전 변제한 후에 사후 통지를 하지 않고 이제 B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B가 변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B가 사전 통지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주채무자가 변제한 게 유효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C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보증인은 오히려 채권자한테 자신이 급부한 것에 대한 것을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를 받아야 됩니다. 자, 보증의 이제 그 구상권에 관련돼서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와 그 다음에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이제 보증인이 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보증의 경우입니다. 공동보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여 보증함이 원칙이다.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할하여서 보증함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례 문제 봤던 것처럼 을 1이 있고 을 2가 있고 을 3이 있다면은 3분의 1씩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액이 3,000이라고 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각 1,000씩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을 1, 을 2, 을 3이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이 세 가지 경우가 그런데요. 첫 번째는 불가분 채무. 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분이 가능하지만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불가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3천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분으로 돼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제 그 보증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채무자가 이렇게 있죠. 채무자를 위해서 이제 보증인이 된 경우에 채무자를 위해서 을 1, 을 2, 을 3이 보증인이 된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요 사람들 내가 지금 마치 이 사람들이 채무자들인 것처럼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증인들이에요. 보증인이 여러 명 있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별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씩만 부담하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첫 번째 이 3천만 원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불가분 채무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각 보증인이 다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연대 보증을 한 경우에 즉 채무자와 각각의 채권자들 보증인들이 모두 다 연대 보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보충적인 책임이 아닌 그런 경우에 이제 연대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각자 당사자들도 역시 3천만 원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을 1과 을 2, 을 3이 이제 공동 연대 이제 보증 연대를 한 경우 보증을 연대한다. 연대해서 보증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역시 또 3천만 원씩의 채무를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이제 연대 보증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와 보증인이 서로 분별의 이익 없이 보증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연대 보증인 거고요. 보증 연대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 이익은 이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보증인들끼리 이제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전액에 대해서 각자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동 보증인의 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를 부담한다 할지라도 분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경우에 이제 각자 이제 전체 3천만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분담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한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분담 부분을 넘는 변제, 뭐 예를 들면 각자 1,000만 원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을 1이 3천만 원을 변제를 해요. 그러면은 을 1은 1,000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데 3천만 원을 변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그 보증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겠죠. 그럴 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을 1은 을 2와 을 3에 대해서 부탁 없는 보증인과 비슷한 그런 관계에 따라서 이제 구상권을 행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대 보증인데요. 연대 보증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고요. 수인의 연대 보증인이 이제 연대 보증을 한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했죠. 원래는 공동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있어서 이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연대 보증 같은 경우에는 수인의 연대 보증인이 있으면은 분별의 이익이 없고 각 보증인이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제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분담 부분을 넘는 변제에 대해서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보증입니다. 계속적 보증은 이제 보통은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근보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저당권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채무를 이제 채권을 담보하게 한 채권은 저당권이라고 하지만은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한 저당권을 이제 근저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증감 변동하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그런 보증계약을 근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적 보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최고액이 당연히 서면에 의해서 특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아까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3년이 지나면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채무자가 사망을 해서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요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나와요? 이제 대표이사를 그만둔 경우,
대표이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보증 채무를 부담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대표이사가 자기가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라고 해서 보증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원보증인데요. 신원보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이 취직할 때 신원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피용자가 장차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보증하는 그런 겁니다. 신원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이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심해서 신용보증을 해야 되겠죠. 잘못하면은 뭐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의 부탁에 따라서 신원보증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회사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뭐 손해를 가하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 책임을 내가 떠안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신원보증계약은 신중하게 체결을 해야 되겠죠. 친구가 취직했다고 뭐 축하하는 마음에 그냥 막 신원보증 해주면 안 됩니다. 자, 보증계약은 2년이고요. 갱신 가능하지만 2년으로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원보증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거나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중이 될 것 또는 이제 감독의 곤란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사용자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보증인한테 통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수업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고요. 자잘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하는 것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다수장사자 채권 관계 부분들은 이제 문제집으로 공부하면 좀 좋습니다. 이제 너무 비슷하지만은 살짝 다른 그런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보고서 그 중요한 문장들 같은 거를 확인해 나가는 게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좀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물상보증인 건데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물상보증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인 것이고요. 두 번째 판결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두 번째 판결인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보증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런 건 보증인은 그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넘어서는 예정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이제 보증 채무를 부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주채무의 변제기에 연장하는 것이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증채무의 한도액과 지연 손해금. 보증채무의 한도액이 딱 정해져 있지만은 그 한도액과 상관없이 보증채무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면은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된다. 보증인이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다섯 번째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6번 판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주채무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보증인은 독립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제 잘못 설명을 했는데 갑이 있고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인이 있을 때, 자, 그러니까 이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부종성의 원칙 때문에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증채무가 소멸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번 밑에 판결을 한번 이건 읽어보죠. 같이. 자,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할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 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시효이익의 포기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판결 내용은 아까 그 지문 내용과 상관없이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그 주채무자의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가 여부, 또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얘기가 6번 판결의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7번 판결입니다.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사직을 사임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자, 이거는 이제 근저당 계속적 계약, 이제 계속적 보증계약, 계속적 보증. 계속적 보증이나 근보증처럼 특정한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사직을 사임한다고 해서 바로 사정 변경이 있거나 그런 것이 인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계약이나 근보증 같은 경우에는 증감 변동하는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채무가 발생할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권을 인정을 하는데 이처럼 특정 채권에 대해서 특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는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해서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여러분들 이거는 좀 잘 봐둬야 돼요. 8번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더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소멸로 소멸하게 되는가?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보증채무에 대해서 이행의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가? 이거는 역시 효력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갑에 이제 보증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채무자, 병이 보증인입니다. 그래서 보증채무에 대해서 갑이 병한테 이행의 청구를 합니다. 뭐 재판상 청구를 했다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이행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행의 청구로 인해서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근데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이 된다고 해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죠.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소멸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겠죠. 자, 이런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 잘 따라가야 되겠죠.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이 된다고 해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이 되지는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채무는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주채무가 소멸하게 되고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병이 만약에 이제 보증채무에 대해서 병이 승인을 했다. 나는 보증채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승인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효가 중단이 되더라도 주채무가 시효가 완성이 돼서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라고 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이런 논리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형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사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이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채무가 존재하는 걸, 보증채무가 존재하는 걸 승인해서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됐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채무의 시효는 계속 진행이 되니까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그로 인해서 보증채무도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소멸한다. 그래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제 을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나중에 그러니까 이행 청구 시효 중단 사유가 이행 청구가 아니라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승인 같은 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그때 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8번 판결은 잘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판결 한번 보죠. 9번 판결은 주채무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주채무의 시효기간 연장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가? 자, 주채무가 이행 청구를 해서 시효가 중단이 되고 또 승소를 해가지고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보증인의 채무에 대한 시효기간이 또 연장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10번 판결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번 판결, 이 판결도 자주 나오는 얘기죠. 자, 그 주채무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었다면은 수반성 때문에 보증채권에 대한 채권도 양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는 주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고 보증인에 대해서까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11번 판결입니다. 이 11번 판결도 자주 등장하는 판결이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기억해야 될 게 많긴 하죠. 자, 12번 판결입니다. 주채무자가 시효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채무에도 미치는가? 자, 일단은 주채무에 대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해서 승인하였다면은 당연히 보증채무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주채무자의 연체 이율은 보증채무에 대해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수반성과 부종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독립된 채무이기 때문에 주채무에 대한 연체 이율은 보증채무에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판결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14번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를 한 후에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자, 일단은 상계했다는 얘기는 변제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주채무자가 통지하지 않고 보증인도 사전 통지하지 않고 변제를 했으면은 그럼 먼저 한 변제가 유효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채무자한테 구성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부 연대 보증을 한 경우에 관련된 판결이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보증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인 판결이니까요. 지금은 이제 3년이 지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는 것만 이유로 해서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요 판결은 여러분들 그냥 옛날 판결이니까 이제는 이제 보증인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 판결은 그냥 지우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판결에서는 요 판결을 그냥 이렇게 지워놓은 상태에서 제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7번 판결입니다. 회사 임원 또는 직원이 회사의 요구로 제3자와 사이에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 채무를 보증한 후 퇴사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에 의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인의 책임 범위, 그 다음에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 이거는 이제 계속적 보증계약 같은 경우에 그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다면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인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 당시 주채무의 액수를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예상의 범위로 보증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 범위를 상회하는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사실을 잘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 측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번 판결, 계속적 보증인의 상속인의 책임인 경우입니다.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렇게 되고요. 이 보증기간의 한도액과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하지만은 이제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아까 내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라고 설명을 잘못했네요. 요 판결은 이제 아까 그 이론적인 설명에서 아까 내가 여기서 어디였죠? 여기 상속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상속 전에 발생한 채무만을 보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주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를 얘기했는데 저 판결에 내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의 상속인들은 보증인이 생존해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한다. 그런 판결의 내용이네요. 요거는 여러분들 설명을 좀 수정해 주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한 학기 전체 수업을 마쳤고요. 여러분 시험에 관련된 얘기를 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시험 보게 될 기말시험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기말시험은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선택형 문제는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기존의 기출문제, 모의시험이라든지 또는 변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10문제가 나옵니다. 범위는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배웠던 부분에 해당하는 그 범위에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그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에 대한 지문이 아닌 그러니까 범위 밖에 있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한 범위 내의 지문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10문제는 점수 배점이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는 점수 배점이 100점입니다. 그래서 120점 만점이 됩니다. 120점 만점으로 해서 거기다 참여 점수 10점 해서 전체적인 이제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 중간시험이 원래도 중간시험 120점이 있었는데 중간시험 120점은 이거는 이제 50%가 들어가고 근데 중간시험은 40%가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중간시험을 못 봤으니까 기말고사 120점 가지고 점수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방법이에요.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볼수록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충분히 풀어보면은 그 기본서의 내용 중에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 내용인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서를 읽으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좀 더 입체감 있게 그리고 중요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문제집을 가지고 꼭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기본서만 달달달달 읽는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꼭 풀어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만 기본서 읽는 게 또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일단은 문제를 다 풀어보면 좋겠지만은 뭐 여러분 중에 이제 아직 공부가
제대로 이제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다 풀어보기에 문제가 많다면은 일부분만 문제를 풀어보기보다는 한 문제씩 건너뛰면서 또는 뭐 두 문제를 건너뛰면서 전체의 범위에 나와 있는 문제들하고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전체가 100문제라고 한다면은 뭐 홀수나 짝수로 문제를 풀면은 50문제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전체 범위를 다 훑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본서 읽어보고 문제집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가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라 시험 보는 거니까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은 사례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제한이 돼 있어요. 객관식 문제와 달리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화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징여계약 같은 경우에 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징여라든지 또는 뭐 배은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징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또 해지할 수 없다, 그 부분까지는 해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내용 관련해서도 이제 사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매 대금과 과실의 귀속 문제, 특히 이제 587조 과실의 귀속,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하고 그 다음 매수인도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과실의 귀속에 관련된 문제이잖아요. 자, 그 경우에 뭐 이제 과실의 귀속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더라도 이자 상당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과실 상당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게 제한이 돼 있죠. 왜냐하면 과실의 귀속이, 이자의 귀속이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각자 매도인과 매수인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행지체 책임하고 관련돼서 매매대금과 과실의 귀속, 매매대금 이자네요. 이게 매매대금의 이자와 과실의 귀속 문제. 그 다음에 담보책임 문제도 역시 자주 나오죠. 담보책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그 담보책임 부분에서는 이제 하자담보책임하고 권리담보책임 부분. 하자담보책임 부분도 특히 종류물 채무에서 종류물 채권, 종류물 매매에서 특히 이제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되는가, 이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의 경우에만 완전물 급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권리 담보 책임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중요하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특히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권리 매매,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그 다음에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의 담보 책임, 뭐 경매와 담보 책임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이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전체 범위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그런 분야기도 하죠. 계약금 계약도 진짜 중요한 계약이죠. 이 계약금 계약도 시험 문제 나오기 쉽죠. 사례형 문제이든 선택형 문제이든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은 주제입니다. 매매 예약과 환매, 이거는 이제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약간 좀 의미가 있긴 한데 근데 이 자체가 사례화 문제 되긴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사례화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그 다음에 소비대차와 대물변제의 약정, 요 문제도 이 자체가 그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거하고 이제 가등기 담보, 이제 여러분들 물권법에 가면은 비전형 담보를 배울 텐데 그 비전형 담보 중에서 가등기 담보와 요 대물변제, 소비대차의 약정, 요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등기 담보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는 포함되지 않겠지만은 이 소비대차 계약 단계, 즉 607조, 608조의 단계, 이 내용들은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임대차, 매매와 마찬가지로 임대차는 뭐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당연히 이제 사례 문제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그런 부분이죠. 특히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그 임차인이 이제 부담하는 채무가 공제된 상태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관련된 법률 문제.
그다음에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이라든지 뭐 이제 보증금의 우선 변제에 관련된 내용들, 또 이제 토지 임대차,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대항력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임대차가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내용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인 소유물의 임대차,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소유권이 없을 경우에 법률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문제도 나오죠. 도급계약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련된 문제, 이거는 이제 객관식 문제로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어떤 사례 문제가 시작될 때 소유권 귀속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소유권 귀속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그 문제가 다른 이제 후속된 문제들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양도담보 같은 경우도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건물을 진 사람 또는 뭐 이제 자신의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진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도급계약상의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도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다만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담보가 성립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급계약의 담보책임 부분, 이것도 매매계약의 담보책임 부분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죠. 제작물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내용들, 이게 도급계약이냐 매매계약이냐 이런 거. 종류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제작물 공급계약이 매매계약의 성격을 갖고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쪽에 팔 수 없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도급계약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합계약인데요. 조합계약은 뭐 합의물의 처분행위, 그 다음에 조합의 채권채무 관계. 조합의 채권채무 관계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이게 왜 파란색이 됐을까? 조합의 채권채무 관계, 조합관계의 종류, 이것도 뭐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합의물의 처분, 내가 이걸 파란 걸 쳐놓으면 안 되는데, 이 파란 게 쳐놓은 게 이제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합은 아니죠. 조합은 다 중요하다고 다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조합에 관련된 내용들, 이거는 뭐 당연히 조합계약 중요한 내용이고요. 화해계약은 뭐 문제로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제 이걸 화해계약을 사례로 문제로 잘 내지는 않아요. 다른 중요한 쟁점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화해계약까지 내고 있을 시간은 없거든요. 채권자 대유권, 채권자 취소권,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이거는 진짜 통째로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자, 부진정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같은 경우,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채무 외측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채무액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변제 중단이 일어나는가라는 문제라든지, 또는 연대채무자 상호 간의 구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증채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증채무의 상대적 효력과 절대적 효력, 그러니까 주채무가 뭐 시효가 중단이 됐을 때 보증채무도 시효가 중단이 되느냐, 또 주채무의 경우에 이제 시효이익을 포기했을 때 또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는 있죠. 자, 이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 이 중요한 판결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우리 수업 자료에 판례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판례들을 보면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건 여러분들 그 사례형 문제, 변시나 모의고사 기출문제 보면 다 이런 데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뭐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지금 얘기한 거 외에 문제가 나오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를 공부할 때는 사례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은 이렇게 중요한 쟁점별로 중요한 쟁점에서 내가 얘기하는 명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꼭 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뭐 계약금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시험 문제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행의 착수의 의미,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전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전까지냐. 그래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느냐. 이행기 전의 이행 착수. 이것이 가능하냐. 뭐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약 뭐 이제 그 계약금이 다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와 있죠. 그 사안,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법리들이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으면은 이제 그게 몇 가지 경우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되고 저 경우에는 저렇게 처리되고 라고 하는 것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많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잘 키워졌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술하는 방식들, 이제 서술하는 방식인데요. 그 서술하는 문장들은 공부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문장들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은 문장들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죠. 말을 잘하기도 하고요. 물론 뭐 공부를 잘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답안지에 쓰는 양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공부하는 방법이나 답안지 쓰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공부했고 많이 이해하고 있으면은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거를 이해했다고 해서 많이 쓰거나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부 양이 이제 그걸 이제 결정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들을 어디까지 더 잘 쓸 수 있느냐. 뭐 이제 이행의 착수의 의미를 뭐 얘기하는 거, 이행의 착수라는 것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또는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는 것, 그걸 이행의 착수라고 얘기한다. 뭐 그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 개념별로 나눠서 서술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거는 공부가 얼만큼 돼 있냐라고 하는 거죠.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학생들은 이제 이행의 착수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는 이행의 착수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것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전제 행위를 하거나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는 것을 이행의 착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설명들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두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을 풀어서 서술하는 방식까지 이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이 풀어서 서술하는 방식 또는 목차를 잡는 방식, 이 방식은 전체적인 이해가 충분히 됐을 때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니까 공부 준비에 따라서 확실히 내용이 잘 이해가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서술할 건지 또는 어떤 내용을 서술할 건지를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겠죠. 근데 아직 공부가 안 된 학생들은 이쪽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되는지, 내용을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이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각의 개념들을 정확히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가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쭉 있잖아요. 지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문장별로 뭐 매매대금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담보책임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경우들을 쭉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사안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답안지로 잘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답안지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해야지만 점수를 잘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뭔가 이 부분을 연습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답안지를 잘 쓰냐 못 쓰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원활하게 되는가 안 되는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잘 안 돼 있다면은 이쪽 부분이라고 하는 건 기초적인 개념이라든지 또는 사례에 따른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쪽에다 초점을 맞추세요. 뭐 이거를 답안지를 더 잘 쓰지 못해서 학점을 조금 뭐 더 잘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앞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은 뭐 답안지가 목차가 잘 나온다든지 또는 서술하는 방식들이 풍부해진다든지 그런 게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어떤 경우들이 문제가 되고, 뭐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 대항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 대항력이 문제가 되고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면 어떤 식의 답안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기본서도 보고 그런 식으로 판례도 읽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충분히 기초를 단단하게 해놓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딱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걸 얘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해서 각자 자기 진도에 맞게 내가 지금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 개인적인 입장인 거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다 각자 다르잖아요. 상황이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지금 법학이 공부돼 있는 그런 정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딱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객관식 문제가 100문제가 있는데 100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정답이냐, 한 문제 건너뛰어서 50문제라도 풀어보는 게 정답이냐, 그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겠죠. 100문제를 다 풀어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50문제라도 건너뛰면서 짝수번을 풀면서 50문제라도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근데 공부가 지금 충분히 돼 있는 학생이라면은 100문제 다 풀어보면 좋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공부가 돼 있는 학생이나 안 돼 있는 학생이나 점수 차이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 점수 차이를 조금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점수 차이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특히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에 맞는 공부 방법론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공부를 잘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공부 방법론을 갖고 공부하다 보면은 두 사람 간의 점수 차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론을 갖고 지금 상황에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최대한 고민해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갖고 최선을 다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지, 내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점수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냐 낮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도 흡족했다. 물론 이제 학기 중에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건 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결국은 그런 연습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변호사 시험 가서도 이제 변호사 시험을 이제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수업 다 전체적으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기말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는지에 관련된 얘기들도 다 끝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뭐 온라인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았죠. 물론 이제 이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준모임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보강이 한 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모임들을 보강을 할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도 이제 낮 시간에 다 비디오 켜고, 가능하면 이제 다 비디오 킨 상황에서 여러분들끼리 좀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관련된 얘기들 또는 방학에 공부하는 방법론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는 학교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강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가 이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마치게 됐습니다. 처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내가 처한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또 다음 학기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가능하겠죠. 대면 수업하는 거에. 그럼 또 그때 가서는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인지 충분히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학기 돌아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근데 어쨌든 항상 그 준모임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라도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언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서 내가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제 학교에 가능하면 이제 더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방학 중에 여러분들이 그 2학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요.
방학 시간을 얼마나 잘 보느냐에 따라서 2학기가 얼마나 잘 쉽게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가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특히 충남대학교 법전은 1학년 2학기 민법과정, 뭐 다른 법학 이제 기초 과목도 마찬가지지만은 1학년 2학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1학년 1학기 경험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1학년 2학기를 맞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학 중에 충분히 준비가 돼야지만 또 2학기를 잘 대비할 수 있으니까 방학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도 뭐 다음번 준모임 때 여러분들 좀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이제 기말고사 때는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준모임을 통해서 마지막 수업, 보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